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은 행정사를 하고 있지만 이 행정사로까지 자리 잡는데 최대로 기여를 한 저의 전직 국회 보좌관 22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보좌관 직업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갖고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어제 오래간만에 후배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공기업에 임원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은퇴하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후배인데 그 후배의 경우는 국회에서 한 3년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22년을 근무한 기간으로는 22년이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잠시 외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돌아가고 뭐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24년을 이제 국회에 관련을 갖고 업무를 하면서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 22년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공무원 자격이 있으면 행정사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보좌관이라는 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이게 되고 또 그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이 세상을 넓게 다양한 분야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보좌관을 22년 하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었냐면은 이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그 국가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보좌관을 양성하는 일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도제 시스템으로 어느 의원실로 인턴으로 들어와서 어깨너머로 그 방에 있는 상급자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가를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비서도 되고 비서관도 되고 보좌관도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사실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가진 칼자루가 굉장히 긍정적인 파급도 어마어마하고 부정적인 파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 보좌관이라는 위치를 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또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서 최초로 제가 보좌진 양성 과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배는 그렇게 보좌관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왜 행정사 영상만 찍습니까? 보좌관 영상도 찍는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제가 손사래를 쳐서 아우 나 행정사기 때문에 보좌관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내 지금 하는 영상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아서 안 하겠어 라고 말을 했는데 하룻밤 자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후배의 말이 맞겠구나. 이제 내가 경험이 많은 특수한 분야의 것이니까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 뭐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또 많은 영화 속에서도 정치인이 등장을 하면 보좌관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뭐 정외과, 행정학과 뭐 등등 이렇게 문과 출신들이 보좌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꿈을 보좌관으로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이 보좌관으로 도전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보좌관에 이제 들어간 다음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어떤 업무가 사회적인 영향과 파장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은 요새 비례대표 갖고 굉장히 뭐 위성정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정당의 그러니까 비례대표와 업무의 영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왜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책보다는 정쟁에 몰두를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 색깔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책과 보좌관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충실한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첫 영상으로서 어떤 사람이 보좌관으로 도전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 양성 과정을 비서협회 아니 서초센터 관장일 때도 했고 또 비서협회 회장일 때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연수원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진 양성 과정에서 이제 그 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그 우리 보좌진 양성 과정 출신들이 정치권 곳곳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좌진 양성 과정을 이제 듣다 보면은 강의를 하다 보면은 특징이 다 흥분되어 있어요. 열광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 쪽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 자체가 야망이 있고 수직 상승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유형 중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지루해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습득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국회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가슴이 뛰는 흥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본 요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할 때 저를 멘토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 후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인턴으로도 뽑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너는 어떻게 정외과를 갔니? 그리고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을 했어?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후배의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체크 포인트의 바로미터로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저는요 정치 관련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를 하고자 했을 때 심장의 박동 소리가 높아지는 걸 확인한다. 이러면 바로 그게 저희가 도전해야 되고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적합한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지식 습득에 대해서 심장이 뛰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외형적인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헝그리한 겁니다. 헝그리가 꼭 빈곤에서만 헝그리한 게 아니라 수직상승에 대한 갈망 그게 이제 나는 어떤 고난과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낼 자신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동안 졸업 정원제냐 또 입학 정원제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회 보좌진 인턴은 다른 뭐 공무원이 된다든가 이런 대기업 공채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은 낮아요. 그런데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으로 치자면 졸업 정원제죠. 입학은 넓은 문으로 들여오는데 모두를 졸업시키지 않고 뭐 80%만 졸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입학 정원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정원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회 들어갈 때는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누구의 추천이나 소개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체나 공무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취업의 기회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회의원이 4년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이에요. 4년짜리.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직 상태가 이제 되겠죠. 그랬을 때 다른 의원을 만나는 이제 취업의 전략을 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의원실 안에서도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은 4년제 비정규직인데 굉장히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웃풋을 빨리 내는 성질이 무지무지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의 직원이 결과물을 신속 정확하게 내지 않는 비서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이제 만약에 오늘 요번에 2024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6월 달에 국회의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취임이 되면은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6월 달에는 이제 뭐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 국회의원들은 인수인계가 없어요. 그냥 의원이 딱 떨어지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나가기 때문에 다선 의원이 아닌 이상 초선 의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도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 추천받아서 하고, 뭐 학벌 좋다면 뽑기도 하고, 인물 좋다면 뽑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뽑아요. 물론 이제 나름 경쟁률이 뭐 5대1, 10대1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준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의 특징이 다 학교에서 뭐 전교 1, 2등 하고 나름 자기 분야에서 한가닥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는 못 삽니다. 그러는데 국정감사장을 딱 가요. 의원이 한 10명, 20명이 쫙 돌아앉아서 장관을 놓고 질문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의원은 박사 논문 수준의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데, 내 그 질의서는 그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맨 처음에 그 질의서만 받았을 때는 이 질의서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가늠을 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토시 바꾸고 띄어쓰기 바꾸고 자기 표현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은 했겠지만, 근데 국정감사 현장을 가는 순간에 그 현장에서 바로 점수가 매겨지는 거죠. 다른 의원의 질의를 잘했을 때.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초라해. 갑자기 내 질의서가 초라하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거나 해도 버벅거리는 거죠. 왜냐? 자기 확신이 없는 질의는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원은 돌아와서 직원들의 이제 그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국정감사 때 끝나면서 거의 의원실, 그러니까 6월에 채용된 사람이 절반 이상은 사표를 써야 되고 물갈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회 보좌관이 될 때는 되기 위해서는, 물론 처음에 인턴부터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첫 직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살아남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경력이 꼬여갖고서는 진로가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최종 목적은 국회 보좌관 내지는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회에 이제 인턴이든 뭐든 첫 발을 디딜 때는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심장이 뛰느냐, 이건 1위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2위는 문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안에 대한 핵심을 포인트에서 기승전결,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현황을 밝히고 문제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질의서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지금의 현황, 그래서 그거에 문제점 제기하고 네 번째로 대안 제시까지 하는 게 이제 질의서의 순서도인데, 그와 같은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근데 그걸 1년 만에 만든다, 뭐 1개월 만에 만든다, 이 정도 능력이 안 돼.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 의원이 출근을 했을 적에 9시에 출근하면서 나 10시 반에 회의 있는데 뭐뭐뭐 준비해.
그러면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은 3년이고 4년 동안 도서관에서 뭐 엉덩이를 붙이고서 노력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면 되겠지만, 물론 뭐 설문조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 요약본하고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회 보좌진은 그와 같은 박사 논문 수준에 준하는 것들을 하루만 해도 써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잠재력과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냐, 페이퍼워크와 핵심 키워드를 순발력 있게 찾아서 문장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의원들이 이렇게 4년짜리 임시직인데 본인들이 국회의원 해보니까 너무 좋아. 의사도 국회의원 한번 맛보면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어요. 좋다는 그 변호사도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어요. 왜냐? 그 이유는 의사하면 한 개인의 건강만 관리해. 변호사는 한 개인의 그런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국회의원은 국가와 민족, 이 보는 안목이나 관심 가는 분야가 다르죠. 요새는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적인 관점으로까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의뢰인 한 사람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만족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한번 됐다 하면은 이걸 주구장창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당선이 된과 동시에 재선이 목표예요. 재선이 목표니까, 그리고 계속 경쟁하고 치열한 그 경쟁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당에서의 역학구도 속에서 자기 포지션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보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대인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등등 너무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거의 초치기로 모든 일이 결정되고 판단돼야 되다 보니까 인내심이 없고 분노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아주 낮은 자세로 90도 각도로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점점 어느 순간서부터 고개가 뒤로 이제 이게 몸이 뒤로 자빠지면서 그거 두고 가 뭐 이런 식의 자세가 되고, 결과물이 바로 안 나오면 흥분하고 인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살아남는 자는 바로 꼭 인내를 해야 돼요. 자존심이 짓밟혀도 인내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의원과의 그 상호관계에서만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횡적인 경쟁, 아래의 경쟁. 왜냐하면 내 자리를, 여기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언제고 윗사람의 자리를 가로챌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아래 이제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있고 인턴 있어요. 근데 의원이 뭘 지시를 했어요. 근데 보좌관이 더듬더듬해. 그럼 비서관 부르게 돼 있어요. 이겨질 수 없습니다. 정책적 결과를 빨리 제출하고 의원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내 눈앞에 내놓는 사람이 가장 총애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비서관, 그러니까 보좌관급 비서가 있고 비서급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좌관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방에서 일을 빨리 잘하고 눈치코치 빠르고, 그래서 눈치코치 첨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내가 정말 국회 보좌관이 되고 싶다.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살아남았을 경우에 물론 저같이 이제 행정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기회와 찬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꿈의 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국회 보좌관인데, 그렇다고 섣불리 뛰어들면은 인생을 망칩니다. 왜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회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는 가슴이 뛰는 그런 업무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페이퍼워크와 순발력, 신속 정확하게 키워드 잡아서 논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짓밟혀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횡적 관계, 종적 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대인 관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냥
보통은 회사에서 바로 방빼, 책상빼 뭐 이렇게 되면 노조에서 뭐 파업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회는 보좌관 이제 직원으로 뽑혔는데 능력 안 된다고 한 달 만에 나가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 강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비정규직이고 바로 자르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인데 무슨 그 권리와 직장인으로서의 권리 보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게 국회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있을 때는 이 비정규직이고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여기서 서바이브를 하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험악한 바닥에서 22년을 살아남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엄청난 경쟁력이 내 안에 내재되게 된 거죠. 물론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그 안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겸비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국회 보좌진 교육과정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운영을 했고 한 거의 5년 10년 가까이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강생들이 오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회 보좌진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은 국회 보좌진이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와 같은 제가 지금 말한 문장력, 순발력, 분석력, 그 다음에 인내심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국회라는 곳은 제가 아까 의사도 국회의원 맡들리면 의사로 못 들어가고 변호사도 국회의원 맡들리면 못 들어가는 게 피라미드 상단에서 세상을 구경을 하다가 어느 직군의 한 귀퉁이로 갔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슨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려면은 이제 동사무소 가서 창구에 앉아서 번호표 빼서 부르면 그때 가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지만 국회 보좌관은 각 부처에서 최고로 정책의 이제 그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최고점이 이제 기획관리실인데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리과장한테 어떤 거를 부탁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면 여기에서 알아서 그 합으로 전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맛본 사람은 그러니까 인턴을 했던 사람도 일반 직장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국회 여의도 바닥을 맴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국회 보좌진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이 심장 뛰는 일이냐, 나에게 글발이 있느냐, 그 다음에 분석력이 있느냐, 뭐 신속 정확하게 빨리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헝그리한 인내심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점검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보좌진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보좌관이 그만둔 다음에 또는 보좌진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또 자기의 그 진로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민경 행정사고요. 국회에서 보좌관을 22년 동안 했던, 그리고 부자진 양성과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국회나 정치권, 청와대 뭐 각 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좌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과연 나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도전하실 것을 강추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편에 이어서 보좌진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